할까?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 그 아까 코모스님이 네. 강력하게 어필해서 정했는데요. 저희 괴물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괴물이고요. 아, 네.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 네. 2023 기대되는 콘텐츠. 네네네. 그때 언급을 했었고 이게 드디어 네. 올해 말에 개봉을 했네요. 근데 루이스 무님이 그렇게 블루자이언트를 강력하게 주장하셨었는데 음. 왜 코모스님 거는 해주고 코모스? 블루자이언트는 왜 안 하는 겁니까? 블루자이언트는 네. 그러세요? 해야죠. 해야죠. 근데 이게 아, 그렇지. 저는 블루자이언트는 네. 그 시의성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고 작품성으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 이 괴물은 저희가 예전부터 리스트업을 해뒀던 영화이기 때문에 시의성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말이 잘한다. 원래 이렇게 말이 잘해요? 원래 좀 네. 인티제들이 말도 잘하고 변명을 잘하는 건가? 똑똑한 편이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판단.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옛날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마이클 조던의 플레이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었다. 그리고 박지성이라던가 뭐 호날두, 메시의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즐겁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아닌가. 또 시작이야. 갑자기? 그래서 이걸 보고 느꼈어요. 아 그래도 네. 살아 계신구나. 뭐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돌아왔구나. 고태시 그치. 잠깐 떠나 계셨다가 네. 본인의 어떤 폼을 찾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폼이 돌아왔다. 그 폼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 뭐 어디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전작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이 전작에서 바로 직전작에서 네. 약간 실망을 했었거든요. 브로커라는 영화인데 보셨나요? 안 봤어요. 송강호. 네, 송강호 배우 나오고 아이유. 아이유 나오고 배두나. 배두나. 아니 뭐 짱짱하다. 조연들도 너무 유명하신 분들을 조연으로 이렇게 다 쓰셨잖아요. 그래요? 와. 그리고 강동원 배우도 나왔구나. 와 뭐야? 실패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실망을 했었어요. 고레다 감독의 연출이었었는데 각본도 쓰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랬었는데 고레다 감독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대충 만들었나? 그래서 저는 그걸 약간 OEM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냥 이름 빌려서 이름만 바꾼 거 아닌가. CJ의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분은 뭐 전작 많이 봤나요? 저는 웬만한 건 다 본 것 같아요. 대박. 원래도 좋아했던 감독님이기도 하고 일본 영화 감독님들 중에서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분이긴 해요. 많이 본 건 아니지만요, 물론. 그래서 제일 좋아하고 특히나 저는 어떤 영화 감독을 좋아할 때 데뷔작을 좋아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장편 데뷔작이에요. 환상의 빛이라는. 환상의 빛. 네.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자연스럽게 다 찾아보게 되고 신작 나오면 기대하게 되고 그런 감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부터 일단 말하면 저는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영화를 거의 처음 봤고. 혹시 뭐 약간 외에서나 뭐 이런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있나? 금지된 없고. 그런 문화인가요? 초등학교 때 그 일본 인형의 공포 영화 뭐 있거든요. 옆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거를 봤어요. 비디오로 빌려가지고 그 뒤로부터 일본 문화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다가 러브레터도 안 보고 그냥 한 번도 본 적 없다가 맥스가 드라이브 마이 카를 인생 영화라고 해가지고 제가 결제해가지고 봤거든요. 집에서. 근데 3시간짜리 영화인데 1시간 보고 껐어요. 그 뒤로 이제 일본 영화랑 이제 어떤 나의 어떤 발을 이제 뺐다. 그때 별로 안 친할 때였는데 애디가 갑자기 추천해달라고 해서 맞아. 나는 진짜 너무 재밌게 본 영화인데 추천해줬더니 보다 말았다고.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전작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굉장히 많은데 일단 주로 아실 만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바닷마을 다이어리 유명하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거 많이 들어봤어. 유명하고 뭐 그 뒤로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뭐 최근은 아니지만 큰 상 받으셨던 어느 가족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에도 조금 취향을 타는 것 같긴 해요. 모든 작품을 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카야는 뭐 제일 좋아요? 전 환상의 빛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엑스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 바닷마을 다이어리. 이게 그러니까 뭐 공통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작품 중에 결이 좀 나뉜다고도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 작품마다의? 그러니까 작품 그 전체를 쫙 놓고 봤을 때 결이 조금 결을 나눌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한 게 보통 조금 그 안에서도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막 드라마라든지 다른 작품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또 다 못 보기도 했어서 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나는 건 바닷마을 다이어리랑 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라이프 뭔지 아나요? 한국 영화 같은 느낌인데? 원더풀 라디오 원더풀 라디오 뭐 있잖아요. 이정진? 그런 느낌이 있네. 원더풀 라이프는 그거예요.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염라대왕 같은 역할? 그거네. 주호민 작가님의 신과 함께. 언급 괜찮나요? 근데 저는 오늘 영화가 주호민님도 생각나긴 했어요. 주호민님 사건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연결 잘하네요. 네, 넘어가 볼게요. 근데 아무튼 사후세계 생각났다고요? 그래요? 그래도 희한하게 되게 많은 분들이 원더풀 라이프를 되게 인생작으로도 꼽잖아요. 맞아. 저는 별로 그냥 그랬어요. 저도 근데 그래요? 한 5년 정도 전에 이제 재개봉한 걸 보고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최근에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시기마다 다르긴 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괴물은 고레다 감독이 그러니까 특이한 점은 그거예요. 아까 카야가 말하는 환상의 빛을 제외하고는 늘 각본까지 같이 쓰셨는데 이번에 각본가가 따로 계세요. 사카모토 유지라는 분이고 그분이 먼저 고레다 감독한테 제안을 한 작품이에요. 이게 총 세 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세 파트? 파트로 이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나토라는 친구, 어린 친구의 엄마 사오리의 시선이고 이 호리라는 미나토의 담임이 미나토한테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장을 포함한 학교 측에 계속 항의를 하고 그들의 대응과 태도가 너무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었고 맞아. 두 번째 장은 이제 그 호리 선생님의 시선이에요. 첫 번째 장에서 본 호리 선생이랑 되게 달랐는데 두 번째 장에서는 이 사람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리고 좋은 선생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미나토가 이제 요리라는 아이를 같은 반 아이를 괴롭히고 따돌린다고 주장하는 이제 입장이었고 하지만 이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학교 측의 제안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 장이 끝나요. 그리고 세 번째 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인데 아까 말한 미나토란 아이랑 요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나토의 시점으로 맞아.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들이 많이 풀리는 이제 장인데 미나토는 사실은 이 호리 선생님한테 폭력을 당하지 않았고 요리를 따돌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같은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요리랑 학교 밖에서 가깝게 지내고 친분을 쌓아가고 이제 그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으로 이제 구성되었습니다. 맞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에디? 저는 일본 영화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근데 일본 영화 하나밖에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이 엄청나네요. 일본 영화가 아니 우리한테 맨날 편견 갖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엄청난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네 맞아요. 일본 영화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에디가 좀 콘텐츠적으로 보수적인 것 같아. 저는 항상 런닝맨과 뭐 웃으면 안 돼. 고레다 감독님 런닝맨에 안 나오나? 거기다가 이제 아니면 뭐 아이스 인잡 뭐 이런 거다. 근데 어쨌든 저는 스토리를 그 아까 방금 맥스가 말한 것처럼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풀어주는 방식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그 색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보면서 막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였고 요즘에는 뭔가 따뜻함에 끌려요. 겨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추워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따뜻했어요 영화가? 전 따뜻했어요. 마지막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끝났어. 마지막에. 그래. 그러면서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생각 들었고 근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들으시고 이렇게 따뜻한 영화구나 이런 거 보면 어떡해. 그리고 실망해? 근데 쇼호스트잖아. 나는 마지막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파트에서 보여주는 그 일본 선생님들이 그 엄마한테 사과하는 그 기괴한 약간 장면들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근데 그게 너무 싫어. 일본의 그런 어떤 기괴한 문화. 하여튼 예를 들어 그 미야자키 하야오 거에서도 약간 그 그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인들을 조금 기괴하게 표현했고 막 그
새들이 좀 기괴하게 묘사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나랑 감성이 안 맞아. 근데 여기서는 기괴한 게 뭐죠? 그러니까 그대들은에서는 어떤 그런 과장된 그림이 기괴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이번에는 그냥 완전 AI처럼 죄송합니다만 반복하잖아요. 대화가 안 되고 막 죄송합니다. 뭐 그렇다면 뭐 저희가 신중을 다해서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만 반복하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기괴하고 약간 이러더라고요. 아, 왜 답답하지 않게 느껴지고 기괴하게 느껴졌냐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약간 로봇 같았어. 뭔가 이게 사람의 감정이 없는 그런 로봇 같았고. 뭐 그거는 반일 감정에서 오는 건가? 아, 그거 혹시 그 짤 알아요? 그 짤 그 안전모를 쓰고 고개를 숙이는데 눈 위로 들어가지고 그 완전 옛날 사진이죠. 죄송하지 않은데 죄송한 인사하는 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 기괴한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과하게 깍듯하게 대하는 걸 기괴하다고 느낀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준비한 매뉴얼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 멘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구체적인 질문을 했는데 계속 죄송합니다.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만 반복한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 같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보세다가 질문을 한 것 같아. 질문 보세다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연출도 되게 기괴했어요. 뭔가 약간 좀 무서운 사람들 느낌도 나고. 근데 충분히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분위기를 과장되게 했다고 생각한 게 일본 어떤 특유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숙여서 사과하잖아요. 사죄를 할 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미나토 엄마를 제외한 모든 이제 뭐 선생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90도로 숙이고 있는데 그 엄마만 멀뚱히 앉아 있는. 그리고 앉으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90도로 숙이고 계속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기괴하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신기한 게 그런 90도로 인사하는 걸 연인 사이에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영화 보다 보면 연인끼리 이제 좀 실수했어. 그럼 90도로 고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해. 그게 문화인가 보다. 그런 거 같아요. 문화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항상 일본의 어떤 뉴스라든지 그런 걸 보면 사과해야 할 때 항상 옆으로 나와가지고 90도로 이렇게 숙이면서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요. 카야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일단 고레에다 감독님의 작품들을 좀 보다 보면 제가 본 작품에 한해서지만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게 되냐면 삶이란 좀 갈수록 좀 알 수 없는 거고 가면 갈수록 오르막길 같다라고 느껴져요. 계속 그렇게 오르막길을 가다가 뚝 떨어진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분명 그런 삶 속에서도 이 작품 속 인물들이 엄청 꿋꿋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객으로서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면 엄청난 비극으로 느껴지는데 막상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덤덤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감독님 작품들에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가 참 많은데 그 아이들이 또 항상 엄청난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거를 약간 전시한다 그래야 될까요? 상황을 전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가를 막 전시하듯이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오히려 좀 밝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오는 울림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영화도 그랬어요. 뭔가 각 인물들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이 어떤 처한 상황을 뭔가 이렇게 억지로 해설을 해주려고 한다거나 과장되게 막 보여줬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순간에 애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자연스럽게 되게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마음 아픈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전반적으로 느껴졌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에 대한 반복인 거잖아요. 근데 전혀 반복된다는 느낌이 안 들었고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신기했던 거는 파트를 이동을 할수록 장르가 변하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첫 파트에서는 저는 약간 뭐지? 약간 자연재해 오고 막 이게 뭐 약간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 약간 이런 막 불안한 속에서 보다가 두 번째는 또 약간 드라마적인 거? 세 번째에서는 또 약간의 그런 뭔가 스릴러적인 요소도 있으면서 아이들의 그런 시선으로 막 보는 게 그러니까 장르가 너무 변하는 게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장르가 변하는 게
완전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첫 장에 사오리 얘기가 나올 때는 호흡도 되게 빠르고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 캐릭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냥 삶을 위해서 정말 바쁘게 일하고 아이 보고 그냥 이런 걸 그냥 형태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속도로.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또 아이들 입장에서 그 시간이 천천히 가기도 하고 더 이제 좀 밝은 것도 많이 보고 그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형태로서.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 이전까지는 고레다 감독이 좋은 연출자가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좋은 연출자라기보다는 각본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의 영화의 장점은 각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각본을 안 썼잖아요. 안 썼는데도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아, 이 사람 좋은 연출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카모토 유지라는 각본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근데 확실히 느꼈어요. 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뭔가 좀 많은 방해를 받나 보다. 왜요? 브로커. 브로커 때. 그래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원래 계셨지만 이제 본인의 영역에서 만드시다 보니까 정말 좋은 작품 나오는구나.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브로커는 특히 한국 얘기였잖아요.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려다 보니 전작들처럼 그런 게 많이 발휘가 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봤거든요. 파비안에 관한 진실. 저도요. 그건 너무 좋았어요. 아, 그건 그러네. 거기는 왜요? 그건 프랑스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배우들이랑 찍은 건데 그건 맞네. 되게 좋았어요.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맥스 왜요? CJ랑 뭐 연이 없는데요? 맥스는 한국이 문제다? 한국 영화계가 각성해야 된다? CJ다. 그래요. 아무튼 고레다 영화에 저는 매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각 영화마다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 어느 가족 같은 경우는 뭐 유사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영화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 각자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카야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제목부터가 괴물인데 보통 괴물이라는 걸 차용을 했을 때는 누가 괴물인지를 찾는 건가? 이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많고 누가 빌런인지 누가 악역인지. 근데 이 영화는 좀 보다 보면 그 한 명의 괴물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괴물인 것 같고 저 사람도 괴물인 것 같고 그 끝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아, 이게 특정 누구를 가리키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모두를 괴물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말하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미나토 엄마 사오리가 혼자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런 싱글맘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 그러니까 좀 사회에 은연중에 깔려있는 어떤 편견 같은 것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체성, 그런 거에 대한 강요. 그리고 아까 에디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이 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떤 보여주기 식으로 사과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 그런 거라든지, 또 되게 중요했던 거는 이런 자극적인 거에만, 소재에만 집착하는 약간 미디어라든지 그런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 자체가 좀 우리를 괴물로 만들고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살면서 되게 말을 많이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말들이 누군가의 입에서 이렇게 나와서 괴물이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은 진짜 별말이 아닐 수 있거든요. 사오리는 미나토한테 항상 잘하는 말이 엄마는 너한테 큰 걸 안 바란다. 그냥 평범한 가정만 이루면 된다. 아빠처럼 그냥 평범한 가정만 이루면 돼. 근데 이게 어떤 자기 정체성의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미나토한테는 엄청난 폭력이죠. 그럴 수 있지. 그걸 이상화시키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만 말을 하니까. 그리고 그 부분도 좀 저는 싫었어요. 그 호리, 이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인 호리 선생님이 있잖아요. 호리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막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초등학교 때 선생님 이름 기억나? 그래서 이제 호리가 아니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그냥 대충 해.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 이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선생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무례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인데. 근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초등학교 모든 선생님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특히 상처를 줬던 선생님은 너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선생님의 이름과 얼굴. 그래서 어렸을 때라고 해서 그 기억이 다 잊혀지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이 말이 좀 약간 좀 꽂혔고 그리고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그 미나토 엄마 사오리가 학교에 가서 막 항의를 하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특히 교장 선생님이 되게 그냥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태도를 먹금한다 그래야 될까요? 대응을 안 해주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그 교장 선생님한테는 손녀가 차에 치여 죽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다. 그걸 알고 사오리가 손녀가 죽어서 슬프시죠? 지금 슬픔을 느끼시고 계시죠? 제 마음이 똑같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오리가 엄청 괴물처럼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호리 선생님도 그렇게 착하게 비춰졌던 호리 선생님마저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자기가 억지로 사과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청소를 하면서 남아 있었던데 학교를 나가면서 그 얘기하죠. 딱 보면서 손녀를 친 게 남편분 아니냐, 당신이 맞냐라는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아니에요? 남편분이냐, 너가 당신이 친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그녀한테는 엄청난 그쵸. 무게의 말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거를 상처 주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저렇게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일지라도 한순간에 저렇게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들만의 얘기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네.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근데 지금 얘기 다 듣고 나니까 이게 완전 설득이 됐고 이게 이 감상이 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영화를 보자마자는 저는 좀 약간 완전 정반대의 감상이긴 했어요.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 누구도 괴물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생각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첫 파트에서는 와, 저 선생님 진짜 괴물이네 이러다가도 두 번째 파트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괴물이 아니었구나. 두 번째 파트에서 또 뭐 누가 괴물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 사람이 괴물이 아니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 반대편 이면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한 면만 보고서 뭔가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는 것들을 되게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전 첫 감상은 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 영화가 좋아졌나요? 근데 일본 영화 약간 저는 이거 일본 영화지? 일본 영화죠. 무슨 소리야? 뭔가 일본 영화 특유의 뭔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 한국 영화에서 아직 많이 안 봤잖아요. 왜냐면 한국 영화에서 벌새나 그때 카야가 추천해준 남매 여름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겹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게. 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에디 입장이랑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각 장마다, 그러니까 특히 1장, 2장에서 저는 수수께끼가 되게 많았거든요. 뭔가 사실관계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해석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달라서 그냥 이거는 사각지대와 왜곡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명의 시각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것들로 인해서 그런 왜곡이 생기니까 우리는 약간 다 용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보기도 저는 어렵더라고요. 뭐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그런 사과하는 모습들이죠. 그 사오리한테 약간 그 정신 빼놓고 사과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그냥 사오리의 시각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오리가 해석한 거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사오리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호리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에디가 말한 것처럼 우린 괴물은 아무도 없다. 그냥 그 사각과 왜곡의 문제다 라고 받아들였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그 사각이랑 왜곡이 어떻게 보면 이 미나토와 요리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 어른들이 조금 고난이란 역경을 겪더라도 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선 그것들을 감내해야 된다가 이 영화의 완전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른들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해줬지? 뭘 해주지 않았죠.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내할 줄 알아야 된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어떤 거짓과 이런 것들을 거짓말과 이런 것들을 그런 데서 뭐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어른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고 치유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막 아이가 교장 선생님한테 자기는 거짓말을 했어요라고 했을 때도 교장 선생님이 그냥 그죠. 근데 감내해주고 그 교장 선생님의 캐릭터가 저는 되게 유일하게 좀 다면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미스테리한 채로 끝났고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캐릭터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신기한 캐릭터였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세 파트가 있고 그 어떤 동일한 환경이 있는데 이거를 인물의 시각에 따라 그게 다르게 해석됐다고 볼 거냐 아니면 저는 근데 시각에 따라 다르진 않고 그게 다 팩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사건인데 다르게 보여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보여진 것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각에서 다르게 해석했다기보다는 각 인물의 시각에서. 근데 저는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그 복도에서 호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 사오리가. 그러니까 호리 선생님이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거짓말했는데 그냥 갑자기 만났을 때. 근데 그때 호리가 사오리의 시선에서는 웃고 있었는데 호리의 시선에서는 그게 아예 없었어요. 오히려 재밌다. 그 웃음기 아예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이제 수수께끼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거 말고도 몇 개인데 이거 지금 사실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왜곡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영화 하나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봐요 두 분은? 이거 영화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하는 그냥 재밌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궁금한 거 되게 많은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진짜 많아요. 저 여기 뭐나 질문 엄청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없었어요? 저는 하나 적었어요. 카야가 적은 것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화재로 시작했는가? 그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답은 못 찾았는데 그냥 좀 재밌었던 거는 파트마다 그 화재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좀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에서 사오리가 저기 화재가 났대 하면서 베란다에서 막 쳐다보고 간발의 방이래요. 열심히 불을 끄라고. 맞아. 그거 자체가 사오리의 그 캐릭터를 정말 잘 보여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호리랑 호리 여자친구가 지하철역에서 나오면서 그 화재를 발견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화재다 이러면서 막 찍죠 그거를 화재가 난 영상을.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아이들이 그 화재가 난 걸 발견하고 그 소방차를 자전거 타면서 막 따라가는 모습 그걸 약간의 유희로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각 파트에서 이렇게 집중하고자 하는 캐릭터에 대한 차이를 보여줬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화재라는 걸 떠올렸을까? 그건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왜 화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각 장마다 시작은 화재였고 끝날 때는 그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그 시작과 끝 파티션이지 않나. 전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화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일본의 어떤 유행인가? 뭐 미야자키 하야오에도 화재로 시작하잖아요. 화재로. 그걸 둘이 말을 맞췄다? 두 분이 그럴 수 있다. 친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카톡으로 라인으로. 트렌드다. 요즘 해야 된다 이렇게. 새로운 시각이네요. 좋네요. 네. 근데 그 화재는 누가 냈을까요? 요리가 낸 건가? 그냥 누군가가 낸 거 아닐까요? 나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제 와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긴 한데 그냥 어쩌다 발생을 이미 해버린 건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건 사고들이 더 이어지는가. 뭐 예를 들면 호리 선생님이 걸스바에 있었다고 그런 이제 거짓말이 퍼뜨려지는 거라던가. 그리고 그 1장 시작하기 전에 약간 프롤로그처럼 잠깐 짧은 컷이 있거든요. 요리로 보이는 아이가 저 멀리에서 화재 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좀 암시하고 있더라고요. 화재를 내고 돌아온 거 아니야? 그렇게 빨리?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왜냐면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뭐 누구 시켰던가? 사주? 아니 아버지가 걸스바에 있었고 자기가 그 이거 뭐죠? 이거 라이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리가 냈나 뭐 이상. 근데 어떻게 그 조그만 애가 거기를 화재를 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렵죠.
에디 질문 많은데. 나 너무 많아. 네, 어떤 게 궁금하셨나요? 왜 미나토와 요리는 호리를 가해자로 만들었을까가 난 너무 궁금해요. 그냥 거짓말이었나? 상황을 그냥 에디 생각처럼 상황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다가 중간에 둘이 싸우고 양호실에 갔는데 남자답게 악수해 막 이랬잖아요. 남자답게? 이러면서 막 그 남자답게 악수에도 있었고 그것도 있어요. 그 뭐죠? 탑쌓기 할 때. 탑쌓기 할 때 뭐 남자가 그래도 맞아, 되냐 맞아, 뭐 맞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차별적인 언어를 쓰긴 했었죠. 그래서 이악 물고 그러진 않았겠지. 근데 그런 거라면 네. 괴물이 아이들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요. 네. 저는 네. 그냥 오히려 선생님이 착하고 오히려 선생님을 좀 믿으니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그랬다고 둘러대야 되는데 누구를 고를 것인가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미나토가 계속. 그럼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으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그럴 수 있겠다. 답을 못 내리겠네. 아무튼 답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요.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막 다 같이 막 달리는 장면, 그 따뜻한 장면. 근데 거기 왜 그 무슨 장면이에요? 왜냐면 이 파트에서는 엄마가 걔네들을 발견하려고 막 난리치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3파트에서는 얘네들이 거기를 빠져나와가지고 뭔가 되게 화창한 공간으로 나가잖아요. 같은 시기가 맞나? 거기서 좀 헷갈렸어요. 좀 비가 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태풍이 지나가고 지나간 다음을 보여준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엄마는 그 아이들을 발견을 못했겠네요. 했겠죠? 애들이 잘 돌아갔다면? 그러니까 에디 말은 그거예요. 그 비가 막 쏟아지고 이 창을 닦고 열었을 때 애들을 맞아요. 발견했냐 못했느냐. 그때 비어 있지 않았나요? 비어 있었어요. 우리만 있었고. 그 저는 애들이 다른 데로 피했고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에디는 그거죠. 만약에 거기서 잘못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밝은 시점부터는 판타지다. 천국이다. 그거 아니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나 그냥 시점이 다르자. 왜 시점이 달라졌냐? 태풍이 저렇게 빨리 끝나? 막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레다 감독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미나토 역할의 배우가 편지로 물어봤대요. 자기 죽은 거냐고 물어봤나? 그런 시각이 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냥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아이한테도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줬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너네가 그 비가 개고 나서 그때는 좀 밝은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안 했던 뭐 소리도 지르고 그래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약간 저는 고레다 감독이 배려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배우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죽는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엔딩을 맞이한 거다 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말을 좀 애매하게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죽은 건 아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진짜 따뜻했어요, 되게. 그래, 죽었다고 하면 너무 그렇잖아. 아닌 걸로 하자 그냥. 그래요. 네. 뭐 이 정도로 할까요? 왜요? 더 있는데? 저는 그거 그러면 나는 아빠처럼 될 수 없어 하면서 이제 그 미나토가 차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빠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 그렇죠. 가정을 이루는 삶 그거 자체를 그걸 할 수 없다고도 한 것도 같고 그리고 계속 이 엄마가 사오리가 좀 저는 아빠를 조금 이상화한다? 뭔가 좋은 사람처럼 계속 말하려고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상적인 되게 존재?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빠가 럭비 선수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미나토가 그 요리랑 놀다가 자기들이 막 장래희망 막 이런 걸 쓴 적이 있는데 거기다가 럭비 선수라고도 쓰기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아빠를 좀 닮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기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그 사회적인 틀을 씌우려고 했는데 나는 거기 맞출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아니라고 계속 그걸 느끼는 거지 본인이. 그래서 요리를 만나려고 이제 뛰어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또 우리에게 만약에 그랜드 피아노들이 생기면 어떻게 또 아이를 대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또 갑자기 드네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에 엄청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좀 이어가지고
미나토가 요리를 만나지 않았어도 어떤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요리 덕분에 그게 발현된 걸까요? 저는 당연히 알았을 것 같은데요. 꼭 요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저도 같은 입장인데 이게 그 정체성이란 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예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고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뿐이라서 요리가 아니었어도 결국에는 발현됐을 거다. 그러면 조금 다른 시각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약간 아까 그 남자답게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남자끼리는 포옹하면 안 돼. 여기에서 그냥 밀쳐낸 걸까? 아니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포옹한 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포옹한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니까 못도 모르고 포옹했는데 남자는 그러면 안 돼 때문에 밀쳐난 건지 아니면 내 성정체성이 갑자기 발현된 것 같아서 밀쳐낸 건지가 전 후자 같은데. 저도. 아 그래요? 저도 명확히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발현이 되는데 어쨌든 교육을 계속 받았잖아요. 특히 요리는 아버지가 엄청 그걸 경계하고 있었고. 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너의 뇌가 그 대사를 우리 한 번도 얘기 안 했네. 그러네. 그 좋은 대사. 뭐였죠? 돼지 뇌다. 너희는 사람의 뇌가 아니라 돼지의 뇌여서. 그러면 보셔야 된다. 이건 돼지인가 사람인가. 이거는 어쨌든 요리 아빠가 한 얘기죠. 그러네. 근데 미나토는 이거 엄마한테는 호리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맞아. 거짓말했었고. 이건 왜 거짓말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요리의 존재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학교 친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보호하려고 한 건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리의 존재 자체를 별로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전 그거보다 그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했다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애한테 그런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애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내 친구가 문제 있는 애라고 하면 안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런 어떤 성 정체성이 자기가 점점 느껴지는 과정에서 뭐 아예 숨기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워낙에 엄마가 완고하고 엄마는 아예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더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그냥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가 막 몰카를 재밌어하고 막 그 화장품 광고를 따라하고 하는데 그것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요리를 놀리는 소재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또한 그걸 되게 재밌다고 막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엄마도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다 이해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리고 그 몰카 그 프로그램이 되게 유명한 거래요. 그래요? 근데 약간 그 성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희화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랜스젠더 분이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하는 분이 그 광고 속에. 확실히 그러면 그런 메시지가 정확히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엄마가 그런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렇습니다. 영화 어떤 점 좋았나요? 어떤 아이가 겪어야 되는 아픔이랑 성장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좀 스포일 수 있지만 마지막 대사가 정말 좋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물어봐요. 미나토가 우리 다시 태어난 건가? 했더니 아니 원래 그대로야. 했더니 그거 참 다행이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대사 자체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좋았던 점 중에 아이들의 연기 자체가 일단 너무 좋았지만 이런 애들 어디서 데려온지 모르겠어 진짜. 아니 요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귀여워, 어떻게 귀여워. 매 영화마다 그런 아역을 데려올 수 있는 거야? 난 이게 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매 영화마다 약간 미나토처럼 되게 미소년 이미지의 아이는 항상 있어. 그러니까 나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새로운 애를 데려온 거야? 근데 아이들은 항상 바뀌는데 어른들은 사실 매번 그치. 같은 배우들이 그치. 하고 있어. 그래요? 하지만 너무 좋아. 안도 사쿠라 배우 저 진짜 너무 좋아요. 엄마? 엄마. 그리고 또 좋았던 장면이 너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뭘 말하면 좋을까? 일단 막 사오리가 어느 날은 자기가 워킹맘으로 너무 힘드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막 해요. 미나토한테. 그랬더니 갑자기 미나토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엄마 나는 불쌍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성장하고 있구나 얘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기억나세요? 미나토랑 요리가 자기들의 아지트가 있잖아요. 기차 안, 그 버려진 기차 안.
거기서 카드 맞히기 게임을 해요. 괴물은 누구게? 네, 그게 이제 그건 거예요. 각자 자기 이마에 어떤 동물 카드를 붙여놓고 상대방이 그 동물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면 아 누구구나라고 맞히는 그런 게임인데 아마 그 어떤 동물이었는지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미나토의 이마에 붙은 카드에 대해서 요리가 설명을 해줘요. 하다가 그 대상은 뭐 주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가만히 있는다. 반응하지 않고 죽은 척을 한다. 이렇게 했더니 미나토가 나는 호시카와 요리인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소에 요리가 친구들한테 공격받고 친구들한테 엄청 따돌림을 받는데 대응을 안 하잖아요. 얘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가 밀쳐도 넘어졌다 다시 그냥 일어나서 제 갈 길 가고 그걸 보면서 미나토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제가 안 저랬으면 좋겠다. 그거를 장난식으로 나는 호시카와 요리인가요? 그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요리의 그 눈빛 그게 진짜 너무 많은 게 담겨있는 눈빛이었어. 애가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모습인 걸 나도 알고 있고 미나토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도 알고 있고 근데 난 그냥 이런 모습이고 그거를 애 눈빛이 눈에 다 담겨 있는 거야. 그 모든 게 그 장면에서 정말 약간 울컥했어. 마음이 아팠어. 난 그 요리가 대응을 안 하잖아요. 그게 슬픈 게 아빠한테 당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빠는 막 진짜로 학대를 하고 하는데 친구들은 사실 뭐 그냥 조금 지저분한 거 뭐 그런 거 견디면 되니까 신발 벗겨진 거 다시 신으면 되고 그것도 너무 좀 아팠고 그리고 이 두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그 버려진 기차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른들한테는 너무 위험하고 버려진 곳이고 이런 데에서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게 좀 슬프더라고요. 또 있잖아요. 또 얘기해볼까요? 네. 아 그리고 여기 이 영화의 약간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호리 선생님은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드러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어느 날 선생님이 그냥 갑자기 요리가 이제 장문을 했던 그 글쓰기를 했던 글을 다시 찾아봐요. 오타를 많이 낸다고 생각해서 얘가 왜냐하면 글자를 자꾸 뒤집어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뒤집어 쓴 걸 교정을 해주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이제 세로 쓰기를 하니까 항상 세로로 글을 읽었는데 이거를 가로로 읽었더니 호시카와 요리 무기노미나토 얘네 이름이었던 거야. 그걸 발견하는 것 자체도 놀라웠지만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방식, 그러니까 숨기고 싶지만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너무 잘 드러났던 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도 막 친구들하고 우리만의 그런 문자 쓰기 이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야? 그러니까 서울에만 있었나? 또 티코 때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자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기억 니은을 그렇게 안 쓰고 바꾸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그래서 그 대응된 글자로 우리만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어렵게 놀았네. 뭐 이렇게 어렵게 놀아? 근데 저는 이거 무조건 다른 사람들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왜냐면 우리의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아는 글자로 쓰기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런 걸 있었던 것 같아. 별명을 그 당사자는 모르게 만들어서 불렀던 건 있었어요. 그건 따돌림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공개 사과하세요. 누구한테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서 이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이 애들의. 그래서 그게 너무 좋겠다. 좋았어요. 그 마음을 알고 있어가지고. 따뜻했어요. 나는 그건 못 느끼겠어. 서울에만 있었나 봅니다. 그래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은 이 관악기 소리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교장 선생님. 근데 그게 처음 2부 두 번째 파트에서 들었을 때는 전 그게 어떤 영화 음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 음악을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구려파음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관악기를 통해서 그걸 부는 행위를 통해서 너가 고백을 대신해라. 왜냐면 미나토가 교장 선생님한테 저는 말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했더니 그걸 말로 하는 대신에 부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악기를 부는 행위 이거 자체를
그냥 고백으로 대신한다. 이것도 좋았지만 그 뒤에 대사도 그 앞에 따라왔던 대사도 너무 좋았어요. 이제 미나토가 선생님한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게 들통날까 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너무 아이의 시선에 공감이 가면서도 그냥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좀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게 들통날까 봐 말로 할 수가 없었다.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뭐라고 하더라?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건 행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맞아, 행복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저 좋았어요. 그 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맥스는 어떻게 좋았어요? 저는 일단 별점 1점은 그냥 먹고 들어갔거든요. 왜 안 나오나 했어. 사카모토 류이치 선생님 음악이 쓰였고 심지어 영화가 근데 음악이 있었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 음악이 있었냐고. 근데 모를 수도 있는 게 별로 안 나왔어. 마지막 그리고 말고는 제가 이거 오기 전에 필름클럽에서 괴물에 대해서 또 해주신 편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 음악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음악의 이 트랙의 많은 부분이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의 12라는 앨범에서 몇 곡이 왔는데 그 12라는 앨범 자체가 정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엄청 병마와 싸우시던 와중에 나온 앨범인데 그 앨범 자체가 어떤 곡의 이런 멜로디 라인이 중요하고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소리 자체에 집중한 피아노 곡들인 거예요. 그래서 들었을 때 뭔가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리드미컬하고 막 멜로디가 막 강하고 이런 음악이 아니고 정말 그냥 뭐랄까요? 그 흐름 자체를 보여주는 음악? 그런 것들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음악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느끼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묻어서. 사카모토 류이치는 그 전에 에이싱크라는 앨범에서도 거의 다 약간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만 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가이긴 하지만 그냥 사운드에 더 가까운 느낌? 거기에 관심 많이 갖고 계셨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이라고 해서 더 기대를 했었고 그래서 좋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그 고레다 히로카즈, 사카모토 유지, 사카모토 류이치 이 세 분이 좋은 어른에 대해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고레다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마지막에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살면 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그래 그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고레다 감독은 우리가 과연 이게 축복해도 될 일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은 그렇게 좀 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날씨도 이렇게 좋고 그림이 좋지만 세상은 사실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 좋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들을 축복해도 될 일인가 축복할 권리가 있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진짜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좋은 어른이란 이런 것이구나. 너무 멋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어졌냐면 저는 처음 영화 봤을 때 이거 되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좀 유난 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그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라는 곡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끝나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밝아지고 나서 버스 타러 갈 때까지 저는 울었거든요. 또 시작이야? 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고 슬퍼진 거는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고레다 감독이 말한 거를 제가 잘 느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진짜 좋은 어른들이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 너무 좋다.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와 오늘도 뭔가 약간 어떤 서브 필름 클럽 느낌으로. 근데 네. 오늘 이걸 들으신 분들은 필름 클럽 괴물편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어떤 전문적인 그리고 깊은 정보에 대해 굉장히 말을 잘 해주시거든요.
같이 들으시면은 더 풍부한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브라고 표현한 거구나. 그래서 아니면 우리 다음에는 좀 같이 해볼까요? 뭐요? 거기 계신 분과 어떻게 이렇게 우리 다음 영화는 같이 연락이라도 받아주셨으면. 그래요. 저희 다음 주 주제 소개하고 끝낼까요?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활발하고 또 따뜻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래도 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는 갑자기 쇼호스팅 느낌으로 우리 또 톤앤 매너가 그건가 물과 지금 물이에요? 지금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크리스마스 주제를 한번 좀 갖고 오려고 해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았는지 그동안 그리고 무슨 음악을 듣는지 또 여기 어떤 잡담스럽게 또 얘기할 거니까요. 그리고 뭔가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다. 좋다. 네. 그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